계약직이 설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3년이었습니다.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던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닿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아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지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엄마 박술래 씨는 올해 71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 끄는 걸 잊는다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는 지안을 보며 아가씨는 누구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안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너지는 시간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만 실컷 울고 새벽 5시 30분이 되면 다시 일어나 엄마 약을 챙기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안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를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부탁하고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하는 곳이 하늘대학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지아는 그곳에서 계약직 원무 직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9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야 할 요양원 대기 순번은 19번이었습니다. 순번이 온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국가 지원을 받아도 매달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순번이 와도 그 돈을 매달 낼 수 없으면 입소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버텨야 했습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순번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지안이 매달 해야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엄마 약값을 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수고비를 드리고 나면 본인 몫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환자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원무과 창구는 병원에서 가장 복잡한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수납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험 서류가 뭔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먼저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습니다. 원무과 팀장 강태훈 씨는 그런 지안을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병원 원무과를 마치 공장 라인처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상담 시간 3분을 넘기지 말 것. 감정 노동을 과하게 하지 말 것. 우리는 상담소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강태훈 팀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가 오면 또 먼저 웃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길을 잃고 복도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이 바로 지안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들고 병원 복도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흰 머리의 노인 한 분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집 안에서 방향을 잃고 서 있을 때 짓는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이동하는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노인이 불안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지안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많이 무서우셨죠? 저랑 같이 가요. 지안이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이 이름을 말해주었고 지안은 조용히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지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있던 윤성호 씨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노인의 손을 잡는 순간 윤성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 눈높이를 낮추어 함께 앉는 자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것은 3년 전 윤성호 씨가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내 최정순 씨는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2년은 윤성호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성호 씨가 손을 잡으면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윤성호 씨는 매일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 2년이 윤성호 씨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났지만 윤성호 씨는 아직도 그 병원 복도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유도 없이 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복도를 걷고 싶어서, 그러다 오늘 이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윤성호 씨가 평소처럼 병원 1층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그때 원무과 쪽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강태훈 팀장 바로 아래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윤성호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외래 환자분이세요. 보호자 동반 없이는 장시간 로비 이용이 어려우세요. 윤성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앉아 있으려고.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병원이에요. 그냥 쉬러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진료 예약 없으시면 밖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윤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안이었습니다. 마침 서류를 들고 로비를 지나던 지안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안이 직원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직원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이지안 씨 이분이 누구신데요? 저희 병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지안이 윤성호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성호 씨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치매 노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성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안이 로비 끝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햇볕 잘 드는 자리 있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윤성호 씨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안은 다시 서류를 들고 원무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점심이었습니다. 지안이 늦은 도시락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윤성호 씨가 아직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지안을 보더니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손 잡아드린 분이죠?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많이 불안해 보이셔서요. 윤성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눈빛 하나와 짧은 대답 하나. 그런데 지아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그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윤성호 씨는 매일 그 벤치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동이 바로 이 병원 3층이었고 그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윤성호 씨는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벤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눈인사만 했습니다. 윤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 지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안이 도시락을 들고 벤치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옆에 앉아도 될까요? 윤성호 씨가 말없이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점심을 그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도시락을 먹는 동안 윤성호 씨는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두 사람 다 그냥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윤성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안이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조금 넘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지안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버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윤성호 씨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지안이 윤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성호 씨는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 3층에 있었어요. 마지막 6개월을. 지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나를 못 알아봤어요. 매일 와서 손을 잡으면 뿌리쳤어요. 그래도 매일 왔어요. 윤성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삭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계속 오셨어요?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날 알아야만 곁에 있습니까? 지안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지안 자신이 매일 엄마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그렇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도 나는 엄마를 안다고. 그게 전부라고. 지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윤성호 씨는 아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계절이 가을이었다는 것. 병원 오는 길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 나무를 유독 좋아했다는 것. 치매가 오기 전에는 매년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그런데 치매가 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아내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 예쁘죠? 우리 매년 여기서 사진 찍어요. 자신과 매년 찍어온 나무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윤성호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안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락 뚜껑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거울 앞에 서서 이 집에 나 닮은 사람이 사나봐요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지안도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힘들었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힘들었겠다는 말보다 그냥 듣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이 닿는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윤성호 씨에게 엄마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엄마가 지안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요. 지안이 평소처럼 웃으며 달랬지만 엄마는 30분 넘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안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벤치에 앉았을 때 지안은 도시락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옆에서 조용히 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물음표가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요. 윤성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윤성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안이 윤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매번 새로 아픈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안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윤성호 씨도 앞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안이 도시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지안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이 지안의 환자 만족도 점수가 원무과 전체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직원 표창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직이 표창 후보에 오른 것은 이 병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 지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눈치를 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대기 순번이 11번으로 줄었습니다. 순번이 오면 매달 본인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직장을 잃으면 순번이 와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안은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먼저 웃기며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지안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지안이 지켜온 전부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인사팀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지안이 우연히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표정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지안을 불렀습니다. 이지안 씨 잠깐 볼게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지한 씨 이번 계약 갱신이 어렵게 됐어요. 지안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지안 앞으로 밀었습니다. 팀장님 보고에 따르면 근무 중 자리 이탈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외부인과의 상습적인 사적 대화가 확인됐어요. 지안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로비 벤치에서 윤성호 씨와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안 씨 점심시간이 맞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요. 지안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날의 사진은 딱 하루였습니다. 복도에서 치매 노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걷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강태훈 팀장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무과 업무 범위 이탈 및 외부인과 사적 접촉.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가 언제예요? 이번 달 말이요. 지안이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지안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대기 순번 11번. 순번이 오면 매달 본인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그 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한 달만 더 버티면 됐는데, 지안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이 짐을 챙겨 원무과를 나오다 1층 로비를 지났습니다. 윤성호 씨가 아직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지안이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지안을 보았습니다. 짐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요? 지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윤성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끝났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요. 사실 오늘 바로 나오게 됐어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랑 매일 벤치에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됐나 봐요. 괜히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윤성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해요, 어르신. 저 때문에 괜한 눈총 받지 마세요.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성호 씨가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꼿꼿했습니다. 한 번도 어깨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윤성호 씨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내 최정순 씨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아. 윤성호 씨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지안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엄마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많아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자면서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잘 때만큼은 그냥 잡혀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알아봐야 했습니다. 요양원 순번이 와도 지금 직장을 잃으면 매달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아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도 나는 엄마를 안다고.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날 알아야만 곁에 있습니까? 윤성호 씨가 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붙잡고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긴급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사장실 긴급 소집. 강태훈 팀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사장. 이 병원 이사장은 거의 병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이사장이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과 인사팀장과 강태훈 팀장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실 소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76의 노인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 내쫓으려 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1층 벤치에 앉아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이사장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성호 씨가 소파에 앉은 채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인사팀장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성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안 씨 알지요? 강태훈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 계약이 종료된 원무과 직원이죠. 윤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매일 1층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 3층 병동에서 마지막 6개월을 보냈어요. 치매로 갔어요. 3년 전에. 윤성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삭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병동이 보이는 자리가 1층 벤치예요. 그래서 가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강태훈 팀장이 침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윤성호 씨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지안 씨가 멈추었어요. 이사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 점심시간을 다 쓰면서 윤성호 씨가 강태훈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업무 이탈입니까? 강태훈 팀장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로비에 있을 때 당신 부하 직원이 나를 내쫓으려 했어요. 진료 예약 없으면 밖에서 기다리라고. 강태훈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이지안 씨가 왔어요.
조용히 서더니 자기가 아는 분이라고 했어요. 책임지고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윤성호 씨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돌아간 다음에 이지한 씨가 나한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윤성호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직원한테서 매일 점심을 먹었어요. 아내 얘기를 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한 얘기들이었어요. 윤성호 씨가 강태훈 팀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상습적인 사적 대화입니까? 강태훈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호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인사팀에 올린 보고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안의 3년치 환자 만족도 기록이었습니다. 민원 제로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이 직원이 뭘 잘못한 겁니까? 원장이 강태훈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성호 씨가 원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복직시키세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에요. 원장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호 씨가 강태훈 팀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병원에 보호자 없이 오는 노인이 몇 명인지 세어본 적 있습니까? 강태훈 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누가 앉아주는지도 한번 보세요. 윤성호 씨가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진짜 불성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장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약을 챙기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지안은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안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일 안 가요? 지안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엄마. 우리 지안이도 가끔은 쉬어야 하는데. 지안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알아봐요. 엄마가 지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잖아. 지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우리 딸?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번호였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안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지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이에요. 그리고 환자 케어 서비스 팀이 새로 생겼는데 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직원 가족 요양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치매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둔 직원 우선 지원이에요. 어머니 요양원 입소 절차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본인 부담금도 일부 지원이 돼요. 지안이 전화기를 든 채로 굳었습니다. 요양원 대기 순번 11번. 순번이 와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없어서
버텨야 했던 그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진행 가능해요. 지안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가씨? 엄마는 다시 지안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요, 어르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원무과를 지나 새로 생긴 환자 케어 서비스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성호 씨의 필체였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았습니다. 지안이 그 메모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일을 펼쳤습니다.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 현황 파악, 길을 잃는 치매 환자 지원 매뉴얼 작성, 홀로 수납 창구 앞에서 헤매는 환자 동행 서비스 기획. 지안이 서류 첫 장에 제목을 썼습니다.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대학병원 1층 로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있으면 어느새 직원 한 명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서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누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온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안이 만든 매뉴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 한 줄짜리 제목으로 시작된 매뉴얼이었습니다. 지안은 환자 케어 서비스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매달 신입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알게 됐습니다. 환자가 손을 잡아올 때 그 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보호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할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일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그해 가을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지안이 엄마를 처음 요양원에 데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짐을 풀고 새 이불을 깔아드리고 좋아하는 사진을 침대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지안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굳었습니다. 엄마. 고생했다, 우리 딸. 지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날 엄마 곁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3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울었던 눈물들이었습니다. 그 눈물들이 그날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딸이 우는 내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지안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날 때마다 지안을 낯선 아가씨로 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지안은 매주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날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는 날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날 알아야만 곁에 있습니까? 윤성호 씨의 그 말이 지안의 토요일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윤성호 씨는 여전히 가끔 그 벤치에 나왔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점심시간에 내려오면 윤성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내분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윤성호 씨가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매일 보고 싶어요. 옆에 있는데도요. 윤성호 씨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는데 보고 싶은 게 더 힘든 거예요. 지안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덕분에 알았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매번 새로 아픈 게 정상이라는 걸요. 윤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조그만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환자 케어 서비스 팀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지안이 그 액자를 지나칠 때마다 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 가방을 들고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걸어갔습니다. 지안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환자 케어 서비스팀 신입 직원 교육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안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멈춰줬으면 해서요. 신입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요? 저요. 그리고 저희 엄마요. 지안이 덧붙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인 거예요. 멈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멈추면 돼요. 신입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이 퇴근하며 1층 로비를 지났습니다. 윤성호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벤치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여기 계셨어요. 윤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이가 좋아했던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싶었습니다. 아까는 가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성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봄도 좋아했고 여름도 좋아했어요. 매 계절 좋아했어요. 지안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절마다 생각나시겠네요. 그렇지요. 두 사람이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로비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모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토요일에 갑니다. 윤성호 씨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 벤치에 앉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곁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이별로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떠나보낸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모를 그 경계 어딘가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날이 있으신가요? 곁에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 없는데 아직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울지 못했던 밤이 있으신가요? 지아는 무너지는 시간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1시간만 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버텨오셨다면 오늘만큼은 댓글로 털어놓아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